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요즘은 남녀가 사귈 때 서로의 집 등기부 등본부터 확인하는 게 필수라고 하던데 저는 이 말을 듣고 꼭 그래야 하나 싶은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제가 결혼까지 할 뻔했던 남자친구 때문에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TV를 보거나 혹은 주변에서 사기를 당했던 사람을 보면 어떻게 속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의심하면 충분히 사기꾼인 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특히 그냥 지인 관계가 아닌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면 더 쉽게 믿게 되잖아요. 제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는 바로 사기꾼이었습니다. 얼굴은 성형을 하고 거기다 직업도 사는 집도 모두 가짜였던 예민한 편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절대 곱게 보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좀 덜 떨어진 거였다면 불쌍한 마음에 헤어지고 끝냈을 텐데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거기다 그 엄마라는 사람은 더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기꾼에게 속은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저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쓰려 하길래 저는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사기를 치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건 동호회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현재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사실 대학생 때는 당연히 제가 미술 쪽 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졸업할 때가 되니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취미로 그림을 그리며 지냈는데 어느 날 대학 친구가 동호회 활동을 해보자는 연락을 해왔어요. 아, 그런 게 있어? 같이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열고 하는 거라 네가 정말 좋아할 것 같더라고. 괜찮은데? 전시회까지 열고? 그치?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친구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고 그렇게 같이 동호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여자들이 많았지만 남자분들도 있었고 연령대도 다양했어요. 미술 관련 일을 하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직장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그림도 그렸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며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재미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회사 일로 바빠 몇 번 모임에 빠졌다가 오랜만에 나갔더니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지숙 씨 맞으시죠? 네. 그동안 안 나오셔서 걱정했어요. 아,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어요. 이날 남자친구는 모임에서 자주 보고 싶다는 말을 했고 단순히 동호회 사람 중 한 명이라 생각하며 저도 좋게 대답했습니다. 이날 이후 모임에 나가면 남자친구는 꼭 제 옆에 와서 앉았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재미도 있고 그림 솜씨도 제법 좋아서 저도 호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림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따라 그리는 정도예요. 창의성은 완전히 제로고요. 보시다시피 좀 엉망이죠? 아니요. 잘 그리셔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요? 소질 있어 보이나요? 네. 이렇게 그림에 재능이 있으신데 왜 안 배우셨어요? 요즘 미술학원 보면 성인반도 많은데. 일하느라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저희는 친해졌고 모임이 없더라도 사적으로 연락해서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서로 공통 관심사도 있고 대화도 잘 통하다 보니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는데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출근하기 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퇴근 후 영어 공부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영어 실력은 꽝이었는데 아무리 해도 영어 실력은 늘 제자리 같다며 그저 열심히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암튼 하루를 참 알차게 보내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남자친구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본인 회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이 하던 회사를 인수받은 거라고 했죠.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라 회사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있거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아예 손을 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바로 말 못했어.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려고 토요일에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같이 갈 곳이 있다며 자기 회사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동안 남친 회사 근처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어떤 회사인지 알고는 있었어요. 엄청 크지는 않았는데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과 그 옆에는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붙어 있었죠. 이날 자기 대신 사장 자리에 친구가 일하고 있다면서 직접 소개도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명호 친구 김준영이에요. 여기 회사 사장으로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명호가 잘해줘요? 네, 다정해요. 임마, 뭘 그런 걸 물어. 바쁠 텐데 얼른 들어가. 정말 딱 인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동안 직원으로 회사를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대표라고 하니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친의 조건보다는 성실함이 좋았고 저에게 항상 다정한 모습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저를 보면 오히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나야 평범한 직장인이지 뭐. 아니야. 자기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공기업에서 일하잖아. 회사 차려서 운영하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고? 그런가? 만나면 항상 저를 좋게 봐주고 위해주다 보니 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동안 저희는 크게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이미 저희 집에는 여러 번 인사를 다녀갔습니다. 워낙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무엇보다 즐기는 스포츠가 많은 사람이라 아빠와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특히 아빠는 취미로 골프도 하시고 얼마 전부터는 엄마와 테니스를 시작하셨는데 남자친구는 아빠와 같이 필드에 나가기도 했어요. 또 아빠가 예전부터 좋아하시는 바둑을 같이 두려고 따로 학원을 등록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기야, 바둑은 어때? 할만해? 아, 말도 마. 어렵다.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이게 절대 만만한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것도 많은데 바둑은 그만해. 내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뭘. 얼른 배워서 아버님하고 바둑 두고 싶단 말이야. 이러니 저희 집에서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요.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어른 앞에서 예의 있게 행동하니까 엄마는 물론 아빠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도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자기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큰 평수 아파트에서 살다가 혼자 지내니까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청소하는 것도 일이라 혼자 살기 딱 좋은 원룸으로 이사한 거라고 했어요. 암튼 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경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처럼 어머니도 워낙에 바쁜 분이어서 그동안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번에 날짜를 정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정말 예쁜 주택이 보였습니다. 마당도 있고 집안에서 통유리로 정원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별장에 놀러 온 기분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주식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죠? 그럼요. 우리 명호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어찌나 칭찬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당장 만나고 싶었는데 나도 좀 바빠가지고. 이제야 보네요. 식사는 했어요? 엄마, 우리 오는 길에 먹었어요. 잘했네. 그럼 내가 차를 내와야지. 이날 남친의 어머니는 평소 즐겨 마신다는 차를 저에게 권하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다며 따로 사둔 게 있다고 챙겨주셨습니다. 남친은 다른 가족은 없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명호를 데리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제법 사업소환이 있어서 회사도 운영하고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사니까 다행이죠. 맞아요. 명호 씨가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이날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고 보니 딱 봐도 둘이 닮은 구석이 참 많았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거의 똑같았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는 상견례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워낙에 밝고 싹싹한 성격이라 상견례 날에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내심 걱정하셨던 부분도 대화를 나누며 말끔히 해소되었어요. 사실 홀 시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도 똑같겠지만 저희 엄마 역시 제가 결혼해서 시집살이하며 힘들게 사는 것보다 편히 살길 바라시는 분이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지숙이랑 결혼하면 전혀 터치 안 하고 살 거예요. 제 친구들 보니까 아들 결혼시켜놓고 툭 하면 며느리 집에 찾아가서 살림에 손대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살던데 저는 그게 참 싫더라고요. 저도 며느리로 살았는데 그 힘든 걸 제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애들이 가정 꾸리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상견례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날 이후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본인이 하는 일도 있고 전세긴 하지만 원룸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며 그간 모은 돈도 제법 되었기에 양가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친과 제가 의견이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남친은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길 바랐고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지수가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데 크고 화려하게 하는 게 나중에 후회가 안 될 것 같은데? 글쎄, 친구들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 지금 결혼해서 사는 친구들 보면 다 후회하는 게 웨딩 촬영, 예식장 비용에 너무 큰 돈을 쓴 게 그렇게 아깝대. 차라리 그 돈을 집 사는데 보태거나 금이라도 사둘 싶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리고 앨범은 결혼하고 열어볼 일도 없다고 차라리 셀프로 둘이 예쁘게 차려입고 사진 찍는 게 훨 낫대. 이 문제로 저희는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 남친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어떤 곳이 좋을지 직접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사귀는 동안 커플링을 맞춰서 끼고 다녔기에 결혼 반지는 굳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계를 하기로 했어요. 시계는 좀 비싸도 좋은 걸로 하나 사두면 평생 착용할 수 있으니 매장에 가서 각자 원하는 디자인으로 시계도 골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예비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님. 지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될까? 그럼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건 아니고 너랑 어디 좀 갈 곳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주말에 만났는데 예비 시모가 저와 갈 곳이 있다던 곳은 백화점이었고 예물을 사준다고 보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 어머님, 저희 반지는 안 하기로 했고 시계만 주문했는데요. 그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정말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요. 얼른 들어와.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냥 고객이 아니라 이 매장의 VIP였습니다. 직원분들이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반지랑 목걸이랑 보여달라고 하니 해당 직원이 이것저것 꺼내서 보여줬는데 우리 며느리 될 나이예요? 참하죠? 네, 너무 미인이세요. 그런데 따로 얘기 안 하면 모녀 사이인 줄 알겠어요. 그래요? 듣기는 좋네. 우리 지수이가 너무 이쁘니까 나도 괜히 이런 소리 듣고 말이야. 저는 받기가 부담되어 계속 거절했는데 예비 시모는 무조건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서 직원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모님은 도대체 며느리가 몇 명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쉿! 말 조심해. 네, 죄송합니다. 작게 말해서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그때 다른 손님도 없었기에 저와 어머님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어머님이 골라주신 반지와 목걸이를 주문해 놓고 돌아왔는데 직원의 말이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수가, 왜 그래? 뭐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몇 번을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나 불렀어? 못 들었어.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다음 날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취소하고 저는 다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리 매장에 손님이 좀 많아서 일단 다른 곳에 있다가 손님이 빠진 걸 보고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셨던 분 맞으시죠? 아, 네.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저 직원분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이상한 얘기를 했던 직원을 향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 직원이 제 쪽으로 오길래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물어봤습니다. 저 무슨 일로? 어제 저 보셨죠? 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제 뒤쪽에서 그 얘기 하신 거요. 저는 전날 제가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직원은 계속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아니,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이날 직원은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계속 와서 제가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가방에 있던 다이어리를 꺼내 연락달라는 내용을 쓰고는 직원에게 전해주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고객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라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찜찜했기에 어떻게든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지났고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친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뭔가 이상했기에 답답했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지금 바빠? 아니, 괜찮아. 아니, 주말 내내 뭐야. 토요일은 엄마랑 데이트한다고 안 되고 일요일은 뭐 한다고 나도 안 만나주고.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뭔데? 별거 아니었어. 뭐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오늘은 퇴근하고 뭐해? 만나자. 그래, 알았어. 그래서 퇴근 후 남친을 만났는데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인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색이 안 좋은데? 그래? 괜찮은데. 괜찮기는 말도 없고. 저기 있잖아. 왜? 나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 있었지? 그런 거 왜 물어? 내가 여자는 자기가 처음이라고 하면 믿을래? 그냥 가볍게 만난 사람은 몇 명 있었지. 그런데 자기처럼 이렇게 오래 만난 적은 없어. 아... 정말이야.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오래 만난 건 자기뿐이라니까? 알았어.
저는 컨디션도 좋지 않고 해서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 직원에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뒤 문자가 왔습니다. 그 매장 직원이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면 잠깐 만날 수 있다고 하길래 저는 일을 일찍 마치고는 백화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너무나도 기막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제가 얘기한 건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직원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예비시모가 데려온 며느리가 정말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예물을 사주려고 같이 왔다고 했답니다. 물론 남친이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 생각을 했던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과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장에 데려온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데리고 올 때마다 우리 며느리 될 아이라고 소개를 했다는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저 말고 오래 일한 다른 직원도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모님 정말 유명하거든요. 알면서도 고객 사생활이니까 그냥 다들 쉬쉬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왜 연락 주셨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쪽지 주셨잖아요. 인생이 달린 일이라고 쓴 그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 저는 더 알려드릴 게 없어요. 충분히 도움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날 집에 돌아온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결혼까지 하려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다 1년 동안 3번이나 예물을 사러 온 적도 있었다는데 그건 말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직원에게 제가 남친의 사진을 보여주며 매장에서 본 적 있냐고 하니 예비시모와 같이 방문한 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만나는 여자마다 결혼을 약속할 수 있는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뒤 남친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목적은 남친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그 회사에 남친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명호 만나러 왔어요? 아니요, 준영 씨 만나러요. 저를요? 왜요? 그건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명호는 지금 외근 나가서요. 아, 그래요? 외근이요? 이 회사 주인이라면서 외근도 다녀요? 제 말에 남친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친구라면서요? 아니, 아까부터 뭘 자꾸 말하라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그거 범죄예요. 네? 이 회사 명호 씨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제 말이 틀리면 서류 가져와 봐요. 최명호 이름 들어간 서류 가져와 보라고요. 계속 말 안 할 거면 그냥 갈게요. 그런데 그거 방조죄라는 건 알아둬요. 뭐라고요? 여기 이 회사, 명호 씨 회사라고 거짓말로 저 속였잖아요. 그거 방조죄예요. 타인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범행 저지를 수 있게 장소 제공은 물론 거짓말로 속이는 거요. 이 말에 남친의 친구는 당황하더니 명호가 부탁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뭘 부탁해요? 이 회사 사장인 척 해달라고 한 거요? 네. 그냥 그렇게만 말해주면 돈 갚아준다고 해서. 돈이라뇨? 아씨. 말 똑바로 안 할 거면 공범하시던가요? 명호가 옛날에 저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돈 얘기만 하면 준다고만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라 고소를 할 수도 없고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기다려줬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화도 안 했는데 회사로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막 사장이 됐을 때였어요. 실은 이 회사는 아버지 회사인데 제가 물려받은 건데 제가 사장이라고 하니 돈을 더 빌리려나 싶어 찾아온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면 본인 회사인 척, 자기가 사장인 척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저도 그때 그 자식한테 미쳤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주면 빌린 돈을 갚는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자기가 부탁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고 했고 정말 그렇게 했더니 500만 원만 갚고 몇 달 뒤에는 또 300만 원 갚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 맞아요? 그게 무슨 짓인지는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5천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그 돈은 받아야죠. 사실 처음에는 이런 부탁을 하길래 이 자식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이건 사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남친의 친구를 만나 다짜고짜 따질 수 있었던 건 회사 경비 아저씨 덕분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백화점 직원과 만나고 나서 너무 화가 나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직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회의도 있고 일이 많다고 했는데도 저는 일단 만나서 따지려고 찾아갔죠. 연애를 하면서 제가 남친의 회사로 직접 찾아간 적은 손에 꼽습니다. 항상 미리 약속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만났고 평일엔 남자친구가 먼저 일을 마치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남친 회사로 제가 찾아간 적도 있긴 한데 그때마다 남친은 미리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튼 제가 남친을 만나러 회사로 찾아간 날 경비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아니 그때 그 아가씨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로 왔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인 남친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가 경비 아저씨로부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기 회사는 김준영 사장님이고 저 뒤에 건물 보이죠? 거기가 회장님이 근무하는 회사예요. 원래 저 뒤쪽 건물만 있었는데 회장님이 앞에 이 회사를 하나 더 지어서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준 거라고요. 따로 사장이 있다는 건 내가 처음 듣는 얘긴데.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회사 사장의 친구로 알고 계셨습니다. 전부터 자주 왔었다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며칠간 회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남친보다 남친 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듯하여 일주일 만에 무작정 찾아가서 따지게 된 겁니다. 남친의 친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했고 이번 일로 회사는 물론 자기 아버지에게도 피해가 갈까 두려웠는지 결국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라고 살았는지 또 만나는 여자한테 어떻게 대했고 진짜 모습이 뭔지 알게 됐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소름 돋는 정체를 알게 되었고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를 걱정했는데 지수가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내가 집 앞으로 간다고 해도 싫다 하고.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복잡한 일도 있고. 그런 일이면 나를 더 만나야지. 나랑 의는 아니, 괜찮다고. 내가 다시 전화할게. 저는 남자친구의 목소리도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남친이 저희 집에 다녀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다녀왔습니다. 이제 와? 고생했다. 그런데 웬 망고야? 아까 명호 다녀갔어. 뭐? 일 보고 회사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라고 하면서 이거만 주고 바로 가더라고. 통화 안 했어? 요즘 네가 걱정거리도 많아 보이고 기운도 없는 것 같다면서 걱정 많이 하더라. 전부터 느낀 거지만 정말 지숙이 너 끔찍이도 아껴. 그동안 저를 속인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속인 걸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는 남친이 저한테 정말 잘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상견례도 했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으니 이미 사위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날 바로 부모님께 제가 아는 사실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믿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가짜라고? 제대로 알아본 거야? 다 확인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인 놈이 문제지. 내가 이놈을 가만두나 봐. 어쩌시려고요? 당장이라도 가서 혼쭐을 내줘야지.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기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을 너무 믿었기에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도 진심이었기에 제가 그동안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디다 말하기도 쪽팔렸죠. 저한테도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만 더 힘들어졌고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기에 저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남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뭐? 파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아니, 정확히 들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전화로 하는 게 말이 돼? 얼굴 보고 할 자신이 없어서 말이야. 사실 남자친구가 제 눈앞에 있었다면 말보단 제 주먹이 먼저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꾼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도 느끼지 못했기에 저는 전화로 얘기했어요. 일단 내가 갈게. 지금 어디야? 집이야? 집이야. 그런데 지금 시간도 늦었으니까 오지 마. 내일 점심때 잠깐 보던가. 너 진짜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난 이미 그렇게 결정했으니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남친은 답답해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늦은 시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화난 대낮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요즘 남녀 사이에 헤어지면서 벌어지는 사건도 많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을 했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회사 앞으로 왔다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회사 바로 앞 카페에 가 있으라고 했고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나갔습니다. 지수가 여기! 안 바쁜가 봐?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대체 왜 그래? 파혼이라니. 장난이지? 괜히 해본 말이지? 아니? 넌 그런 말을 농담으로 하니? 나 진짜 화나려고 해. 이유가 뭐야? 너랑은 결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말했잖아. 너랑 결혼하기 싫다고. 내가 싫어? 어. 왜? 이유는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아? 남친은 이날 카페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 그 말 후회 안 하지? 안 해? 그래 좋아. 네 말대로 하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는 남자친구는 카페를 나가버렸는데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친은 집 근처에 다 왔다며 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정리할 게 남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만나는 걸 거절하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집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녁 시간에 죄송합니다. 얘기 금방 끝내고 가게. 네. 정리할 게 뭔데? 너 분명히 파혼 얘기는 네 입에서 먼저 나왔어. 맞지? 어. 그럼 네 말에 책임을 져야지. 무슨 책임? 우리 식장이랑 신혼여행 예약한 거 그거 다 취소 수수료 나올 거고 거기다 내가 넣은 예약금 네가 줘야겠다. 이게 네가 말한 정리야? 아직 안 끝났어. 끝까지 내 말 들어. 네가 나한테 해준 시계랑 예복은 선물로 준 거니까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 남친의 논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파혼을 하게 되면 먼저 말한 쪽이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은 책임져야 하는 게 맞지만 서로에게 해준 건 똑같이 돌려주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잘못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제공한 예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도 없는데 이날 남친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 그랬지. 뭘? 후회 안 하냐고. 어,
안 해. 안 한다고. 후회하게 될걸? 이 결혼 네가 먼저 무르자고 한 거니까 나 너한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각오해! 하지만 이 말을 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남친은 제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게 됐습니다. 저는 남친 앞에 서류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봐. 그걸 열어본 남친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그래, 너도 화가 났겠지. 아직 나한테 받을 돈이 남아있는데, 아니, 정확하게는 뜯어낼 돈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내가 갑자기 파혼하자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내 말이 틀려? 수가...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는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설립일부터 대표자 이름, 자본금 등 여러 정보들이 나와 있었어요. 어째 눈을 보니 처음 보는 사람 같네? 하긴 네 회사가 아니니까 처음 보겠지. 그거 보면 알겠지만 네가 말한 거랑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설립일도 그렇고 아무리 지금 월급 사장이 있다고 해도 실질 대표는 너일 텐데 네 이름은 없잖아.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사시는 그 집도 어머니 명의가 아니던데 그건 어떻게 해명할 거야? 이날 남친은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니 많이 했는데 제 말에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 아니면 뭐라고 또 거짓말할지 생각 중이니? 그 집 에어비앤비더라? 어쩐지 집이 너무 예뻤어. 난 또 어머님 솜씨인 줄 알았네. 그리고 뭐? 시계랑 예복은 돌려받을 생각 말라고? 어이가 없다. 너 그거 이미 취소해놓고 그런 말이 나오냐? 저는 파혼을 결심하고 예물 시계를 주문했던 매장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제가 남친과 처음 시계를 보러 간 날, 저희가 선택한 모델은 최소 2,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도 한참 남은 상황이었고 급할 게 없어서 결제하고 주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취소가 가능한지 전화를 했더니 저와 남친이 주문한 다음 날 바로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죠. 거기다 남친이 입을 예복 역시 주문이 밀려서 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사이즈 재고 예약금 넣어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예복은 주문을 넣은 당일 그것도 저희가 매장을 나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바로 취소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복 예약금은 제가 입금했는데 저 몰래 취소 후 돈은 남친이 받아갔다고 하길래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옷은 완성되고 나서 잔금을 내도 되었는데 시계는 결제가 다 되어야 주문이 들어가는 거라 사러 갔던 날 남친이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할인이 되는 카드여서 한 번에 내고 대신 남친 시계값은 제가 따로 남친에게 보내줬죠. 결국 예복 예약금에 예물 시계값은 그대로 본인이 다 가진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애초에 저하고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고속감이었어요. 말을 해봐. 뭐? 내가 먼저 파혼 얘기 꺼냈으니까 시계니 예복이니 달라고 하지 말라고? 주문이 들어가질 않았는데 내가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고? 너 이거 그냥 결혼 취소로 끝날 것 같아? 정신적 손해배상은 내가 청구해야 할 판이야. 내가 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냐? 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벌었니? 백화점 VIP 카드도 혹시 훔친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지? 훔친 거 아니야! 엄마 거야! 엄마 이름 써있다고! 사기친 돈으로 만든 카드네. 아, 맞다. 니네 엄마도 공범이지? 좋은 집까지 빌려서 보여주고 나한테 이것저것 사주면 내가 확 넘어와서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냉큼 주겠지 생각한 거잖아. 너 그동안 순진한 여자들 꼬셔서 비싼 예물 사주고 능력 좋은 남자인 척 행세하다가 급하게 돈 필요하니까 좀 빌려달라고 해서 돈 받았다며? 그리고 여자 약점 찾아내서 결혼 못한다고 하고는 그런 식으로 파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자 쪽으로 문제 몰고 가서 파혼하면 정작 너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 이번엔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잖아. 제가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으니 남친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니
본인이 그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아마 헷갈렸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 들켜서 그런 건지 뭐가 억울해서 그런 건지 남친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수가. 진짜 미안해. 그런데 나 정말 너랑 결혼하려고 했어. 취소한 건 엄마가 한 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정말이야. 난 너 정말 좋아해서 진짜 이번엔 내 짝을 만난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었어. 능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회사 대표라고 했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놈이라고 하면 네가 날 좋아했겠어? 너도 내가 회사 대표라고 하니까 솔직히 혹했잖아. 야, 최명호! 말은 바로 해. 난 네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만났어. 처음부터 네가 회사 대표라고 했어? 우리 사귄 지 한참은 지나서야 말해놓고. 대체 진짜는 뭐야? 정말 하나도 없는 거니? 너 대학도 안 나왔지? 학점은행제로 학위 땄으면서 그걸 4년제 대학 졸업했다고 하고. 이날 남친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미안하다고 봐달라고 애원하듯 빌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찌질하던지 아빠는 남친을 보면 가만두지 않는다고까지 하셨는데 눈물 콧물에 질질 짜는 모습을 보시고는 한심한 듯 쳐다보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니 아빠도 더는 못 참으시고 뺨을 때렸습니다. 장인어른, 그 입 안 다물어? 누가 장인어른이야? 그런데 남친은 갑자기 저한테 거울을 달라고 했습니다. 뭘 줘? 빨리, 내 코가 이상해서 말이야. 멀쩡해. 이거 내 코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게? 이 말을 듣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혀 예상 못했는데 남친의 코는 수술한 코였어요. 성형까지 했다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날 남친은 거실에서 코를 부여잡고 아프다고 내내 울다가 아빠가 멱살을 잡고 현관 밖으로 내쫓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당하자 서로 사귀는 사이에서 주고받은 게 무슨 잘못이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진 증거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임이 쉽게 증명됐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계좌이체한 내역과 그동안 주고받은 통 내용,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됐는데 그건 바로 두 사람이 전과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혼인빙자로 사기로 전과가 있었어요. 일부러 순진한 여자들만 골라 접근한 건지 저를 만나기 전 몇 년간은 안 걸리고 살다 저한테 딱 걸렸던 겁니다. 초범도 아니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했으니 전 남친은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제가 피해 입은 금액을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지수가, 내가 방금 돈 보냈어. 받았어? 들어왔네. 정확할 거야. 네가 결혼 준비하면서 쓴 돈 다 보냈다고 메모까지 하고 있었나 봐? 정확한 액수를 바로 아는 거 보니? 사실 안 주면 제가 받아낼 방법은 없으니 돈보다 두 사람 콩밥이나 먹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돈을 보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내가 그걸 해줄 것 같니? 피해받은 금액 다 줬잖아. 우리 합의하자. 네가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거 그거 얼마 주면 되는데? 너 그 돈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맞아? 그럼 내 돈이지. 웃기지 마. 사기쳐서 생긴 돈이잖아. 그 돈으로 무슨 합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처벌 똑바로 받아. 사실 제가 고사를 취하하더라도 사기죄라는 건 반의사 불벌죄라 친고죄가 아니어서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번에 고소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암튼 결론은 제가 고소를 취하를 하던 안 하던 진행이 되고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의 강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형이 나와야 하는데 돈도 돌려주고 합의도 했으니 집행유예에 그친다거나 뭐 이런 경우죠. 하지만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을 받았을 뿐이고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전 남친은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 핸드폰인지 모르는 번호로 바꿔가며 전화를 해왔는데 지수가, 나 정말 너 좋아해서 만났어. 진짜야. 전화하지 마. 잠깐 끊지 마, 제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그래. 무슨 말? 그래도 나 너랑 제일 오래 만났다? 이건 정말이야. 그리고 너랑 결혼 생각까지 한 것도 맞고, 그런데 엄마가 욕심을 부린 거야. 엄마만 아니었으면 우리 곧 결혼해서 잘 살지 않았을까? 지금 이 상황에 니네 엄마 탓하는 거냐? 넌 잘못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 벌 제대로 받고 제발 사람답게 살아.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나한테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을 텐데. 너 얼마나 더 감옥에 오래 있으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자 제 말에 전 남친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증거 자료가 충분히 많은 편이었고 어려운 판단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기에 그래도 비교적 빨리 결론이 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실형이 나왔는데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했어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사귀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정도가 아니라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속인 건데 파혼을 해서 마음이 아프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잘 못 믿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아직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지나야 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남친과 그 엄마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는데 이번엔 좀 정신을 차렸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러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